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30%를 넘기면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와이드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라남 도당 위원장 그리고 최영선 더불어혁신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총선의 막판 분위기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전투표율 정확히는 31.28%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선을 제외한다면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포기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사전투표율 31.28%. 일단 두 분이 이 정도 수치를 예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위원장님,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신 부분인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근본 22대 총선이 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분명히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응집해 있고, 또한 또 진보 측에서 역시 심판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양 진영 모두가 응집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매우 높을 것인데 아마 그러함이 이번에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또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나 선관위가 본연의 길로 잘 가고 있어서 본투표로 하든 사전투표로 하든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사전투표를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높아졌느냐 예상된 일입니다. 네. 자, 투표율 31.28%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2016년 선거에 비춰보면 2020년 선거 때 투표율이 한 8%포인트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춰봤을 때 이제 본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우선 사전투표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사전투표를 해보면서 사전투표가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을 3일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시간의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늘어났을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5%로 멈춰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반대하는 흐름이 60%가 고착화된 게 한 1년 6개월 정도 진행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중간평가적 성격이라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응징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이번 사전투표부터 많이 몰려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 지난 총선 또 그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높아졌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세가 강한 호남에서 일단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힘 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인 분석을 이제 많이들 이제 당 내에서도 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은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직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후보로서 자질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본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의 모든 지역의 후보들이 나왔는데 특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에서도 많이 나왔고 무소속도 나왔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또 조국 혁신당까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후보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호남이 매우 높았다.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에서도 역시 경쟁의 구도가 높았던 지역구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경쟁의 구도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또 낮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는 선거라는 것은 축제인데 어떻게 상품성이 높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고 낮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후보들의 그 양질의 상품성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후보들이 좀 다양하고 선택지가 많은 곳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해석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전 투표라는 것은 내 생각에 이제 변동이 없이 나는 이미 생각을 굳혔다라는 분들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제 빨리 나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곳은 이미 내 입장 정리가 끝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은 그런 정도로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이 총선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사전투표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가 여야 뭐 어느 게 유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어찌됐든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투표장으로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은 투표장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투표장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투표율이 높게 되면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좀 더 내밀하게 봐야 될 것은 세대 간의 투표, 특히 60, 70대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율이 워낙 그 높은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계속 높았느냐. 그다음에 20, 30대처럼 투표를 잘 안 하는 층인데 이번에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본선거까지 투표율이 높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투표율이 높게 되면 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틀 뒤입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이제 본투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투표는 어쨌든 사전투표고 그런데 또 본투표가 예상보다 더 저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두 분의 예상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래서 본투표는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최종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65% 정도가 되면은 방금 말씀한 대로 야당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진보 측에. 그렇지만은 70%가 넘어갔을 때는 그건 보수층에 굉장히 결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저희들이 예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현재의 추세를 봤을 때 지난 대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조금 더 높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70에서 73% 정도의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0%를 기록하고 있는 20대, 2030의 투표율이 50% 넘는 것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이 보수의 응집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의 80%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야당에게는 엄청난 불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일단 21대 총선에서 총 투표율이 66.2%였으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70에서 73%라고 하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투표율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지지자들만 나서서는 또 그렇게 투표율이 막 오르기는 어렵고 보수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도 투표율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도 68%에서 72% 정도 사이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열망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성격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이 그동안에는 대선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그닥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 선거도 거의 대선에 준하는 정도의 관심도가 쏠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까 김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반론이 좀 있는데, 이미 60, 70대의 유권자층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늘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투표율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를 넘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던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보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에서 73%, 68에서 72%, 뭐 두 분 다 뭐 평균적으로 보면 7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총선에서 70%라는 투표율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판세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야가 모두 박빙 격전지로 50곳 안팎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구간 250곳 정도 되니 250곳이 좀 넘으니까 약 20% 정도가 격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이게 어느 쪽으로 쏠렸다라고 아직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이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경남 등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구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도는 국정운영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냐, 아니면 국정운영 세력을 지지 응원하는 성격이냐, 이번 총선을 놓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올 초부터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은 정권 심판의 성격이다라는 흐름이 한 50% 가까이 되고, 정권을 지지하고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준다는 게 40% 정도 됐습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한 몇 개월 이상을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가 35%, 반대가 한 60%, 이 두 가지 흐름이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수도권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는 대통령의 안정적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 경남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안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또 느끼시는 판세는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판세의 흐름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남의 판세와 전국적 판세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전국적 판세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면은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의 개헌선 200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최하 180석도 되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입법 독주가 심했는데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한 10여일 전으로 다가오면서 양문석 불법 대출 사건, 박은정 남편의 다단계의 그 변론에 대한 청년들의 아픔이랄지, 그다음에 김준혁의 성비하 논란, 이거 정말 막마른 논란이 너무 심각하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이 청년층이나 중도층의 민심이 변화되는 수도권을 봤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150 과반 정도는 아마 민주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180석이나 200석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있다.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한때 이제 개헌선, 이제 뭐 이런 200석, 180점 이하가 나올 때에 비해서는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이제 뭐 몇 가지 그 원인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한 가지씩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총선의 키포인트가 될 만한 지역이 어딜까, 관심을 가질 만한 격전지로 꼽을 만한 곳이 어딜까 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격전지,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어디가 될까요? 우리 최영선 원장님께서 모두 말씀하셨는데, 진보와 보수의 층에서는 많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은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층입니다. 근데 이 층들이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가 최근에 아마 결정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양문석, 박은정, 김준혁의 이 논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공자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과이불개 시과이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인데 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를 빨리 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봤단 말이었는데 상당히 경기도와 수도권 측에서 그 후보들의 진영을 계속 조사해 본 결과 별로 유의미한 점이 없는 것을 판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당의 지역들은 의미가 없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중도층과 청년층의 민심은 확 급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총선의 깜깜이 선거에서 가장 급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도권이 그러면 꼽아주신 격전지가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어디 격전지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세 곳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곳은 서울에서 동작을입니다.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고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약간 앞서가는 곳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48석 중에 그 국민의힘이 8석을 서울에서 얻었는데 서초와 강남과 송파 그리고 용산에서 이겼습니다. 동작을은 이기지 않았던 곳인데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결국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8석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분기점이 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 그분이 미추홀 을인데요.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지금 굉장히 격전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경원 의원 그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읍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헌저지선을 저지해달라고 했던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지역구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읍소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낙동강전선에서 굉장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해운대갑이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진우 전 청와대 비서관, 용화대 비서관이 출마했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결국은 부산에서 강남과 같은 곳인데 이곳이 만약에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의 전반적인 공간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곳이 주목해 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전투표를 지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의 200석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석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개헌선이 되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180석,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지 당리 당량만 개선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입니다.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일방 의회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만들어주시면 안 된다. 네, 뭐 여당의 이제 중량감 있는 뭐 전현직 의원들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200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석을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우세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지금 이 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당이 200석, 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막기 위해서는 2030과 60대 이상의
투표 참여율입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율이 80% 정도 60대 이상, 그다음에 2030이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희망한 그런 130석, 140석 정도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현장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2년 조금 못 됐습니다만은 선거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국회가 입법 독주로 인해서 모든 게 발목을 잡고 쉽게 말하면은 정부 조직법조차도 아직 통과시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말이 정부 출범이지 아직도 정부가 정상적 가동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반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안 되고 개헌 저의선까지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사회주의 세력들의 산호맹 출신들 또 통진당 세력들의 국회 진입으로 인해서 이거 가능하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현실적 절박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야권의 200석 어떤 이유일까요? 뭐 지금 500표, 1000표 이내로 선거가 결판이 나는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여당에서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의 발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선이라는 것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내서 투표를 끌어올리는 것이 승리를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소야대로 정부가 출범을 해서 다시 다 대부분이 다 여대 야소가 됐는데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민주화 이후에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이 또 여소야대로 출마해서 다시 또 여소야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 선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년 내내 식물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 입법적 지원 없이 대통령만 혼자 소리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들이 저는 반영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도 그만하지 않게 어쨌든 151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서 지금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성적표에도 관심이 큽니다. 이번 뭐 아시겠지만 뭐 총선 본격적인 이제 총선 상황이 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 나온 또 국민의힘에서 나온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정리가 되고 해서 지금 이제 총선판까지 오게 됐는데 뜻밖에도 혹은 의외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비례정당만 비례대표 정당 후보만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깃발을 올렸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예상보다 부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30%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나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앞서는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투표에서도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원장님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비례 1당 혹은 1당에 준하는 정도의 득표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난 21대 국회 때 이른바 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에서 19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한 지금 득표율로 따지고 보면 14석에서 15석 정도로 낮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준하는 정도의 의석수를 조국혁신당이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당대표와 그리고 이 슬로건들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여기에 4050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전국을 아울러서 부산 경남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수도권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40~50%의 유권자의 지지층들이 교차 투표의 가능성을 지금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은 조국혁신당의 실제 이번 총선에서의 의석수 몇 석 정도나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초 한 달 전만 해도 10석 이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기호 1번인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변론으로 인해서
22억 수임 사건, 그리고 두 부부의 재산이 9개월 만에 41억 증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김준영, 혁 말고 준영이라는 유필의 6번의 이 국가관, 본인만 대한민국 국적이고 아들, 딸 2명, 부인 4명 모두가 미국 국적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오려는지, 이 청년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쌓인 것 같고, 정말로 컸던 것은 뭐냐라면은 일주일 전에 정책 발표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대기업의 직원 임금 삭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 3040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가 대폭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총선이 끝나면은 조국 신당 허망할 것이다. 5석 내지 8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젊은 층에 임금을 올려줘도 부족할 판에 임금을 삭감한다라는 그러한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마 청년 직원들을 분노를 사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석에서 이제 8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지지율로 치면 10%가 조금 넘는 수준일 텐데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분석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으면 뭐 사실 이틀도 아니죠, 이제. 왜냐하면 내일 하루 선거운동이면 끝나고 모레는 투표 당일일 테니까요. 뭐 이제 투표 당일날 뭐 별다른 변수가 있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친다면, 사실상 이제 내일까지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변수를 꼽는다면, 혹은 흐름상의 어떤 특징을 뽑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낙동강벨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초격전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젠가요? 어제 국민의힘의 양산갑 국회의원 후보, 지금 3선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저 앞을 지나가면서 문재인 죽여, 이런 식의 발언들을 유세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상에 잡혔고,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초격전지에서의 발언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감하게 저는 요동이 치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 이틀 사이를 하더라도 500표, 1000표 안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역들은 그런 어떤 발언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오만한 모습들, 또 하나는 이런 증오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하루 이틀 뭐 어떤 것들 좀 영향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참 성인이신 공자님께서 과즉 물탄계라고 했어요. 과를 알았으면은 바꾸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준혁과 박은정 남편 문제랄지, 양문석의 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상권에 가야 할 불법 대출 문제, 이걸 알았으면서도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서울 여의도 근처에서 하루 종일 선거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마 핵폭탄급인 것 같은데 왜 저토록 방심하고 오만할까?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것일 것 같다. 청년과 중도층의 민심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산지석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하여튼 과반은 안 되지만 140석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했던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이런 이제 논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변수가 어느 정도, 실제로 이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별 후보의 잘못에 대해서 개별 후보들이 다 반성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과하고 대책까지 마련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 전반의 어떤 판세를 좌우할 만큼의 변수는 아니다. 결국 구도, 이슈, 인물에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 구도,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인물이겠고, 또 인물에 관해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하고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전체 판세를 좌우할 만큼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언을 실수하는 문제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육두문자 혹은 그 테러에 준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후보의 결함이나 이런 문제들은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되게 시간의 한계라든지 이슈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거 막판 여러 악재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특히 이제 실화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반대로 이제 위원장님 예를 들면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최근에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고 근데 그 이후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이건 야권의 호재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었죠. 당초에는 의료 계획, 의사의 증언에 관해서는 70에서 80% 정도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는데 약간 소강 상태로 갔던 이유는 좀 더디게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협상의 의지까지 했고 어제 오늘의 급박한 상황은 우리가 2,000명이라는 의사 증언도 이게 마지노선이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선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지고면 얼마든지 변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상당한 의미한 협상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선거와 관련 없이 의료계이고 의료복지 행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민심도 거기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을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장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도 이슈 인물 중에서는 이슈에 관한 건데 이 이슈는 국정 세력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대 정원 과정을 보면 이 집권 여당이 진짜 봉숭아학당 같은 역할들을 보여준 겁니다. 당 대표와 정부와 대통령실이 다 엇박자를 내고 서로가 지금 2인 삼각경주에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정 세력의 무능, 무책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느 하나의 사례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그리고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0총선이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여야의 살얼음판 승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이와 함께 이 지역구에선 누가 살아서 돌아올까 궁금함과 관심을 자아내는 곳들이 있는데 오늘 여의도 초대석에서 만나볼 사람도 과연 이번엔 국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함을 자아내는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려서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한데 옷을 상당히 캐주얼하게 입고 계시네요. 예, 저희 선거운동복이 원래 저희는 후드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후드티를 입고 선거 임하고 있습니다. 예. 목이 조금 쉬셨네요, 많이. 아이고 지금 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48시간 무박 2일 유세를 선언한 상황 속에서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극기훈련도 아니고 무박 48시간 유세 이게 가능한가요, 체력적으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동탄역에서 잠깐 아침에 기차가 도착하지 않는 시간에 잠깐 졸고 있는 사진 찍혀가지고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48시간 동안 열심히 유세활동 이어나가서 막바지 스포트 올리겠습니다. 선거 판세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일단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한쪽에서는 여당 심판, 다른 쪽에서는 야당 심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 투표율은 간단하게 보면은 결국에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항상 고투표율을 유지해왔고요. 결국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얼마나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표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권 심판론이 높은 투표율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은 심판 욕구, 특히 심판의 대상은 보통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만한 야당 심판하러 유권자들이 나오셨다 뭐 이렇게 논평을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분석을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도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여당에 불리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오히려 네. 실제로 여당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부산에 가서 하셨는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안 하고 혼자 투표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부인이 실제로 투표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안 하신 거라면은 네.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같이 영부인과 투표하는 우리 영상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전통이 깨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부인께서 네. 혼자 따로 본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차피 용산에 이제 투표소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또 다른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 식의 기획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이 깨진 거는 왜 이렇게 깨지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투표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 한 두세 달간 잊혀져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선거에 노출되어 가지고 네. 여당이 악재를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은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반대로 이번에 그러면은 본투표장에 가셔도 어차피 노출될 거고요. 네. 본투표에 참여 안 하시면 투표 안 하는 영부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기획한 건지 몰라도 네. 진퇴양난을 자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파 지참하고 투표하는 거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제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대파 소품, 뭐 디올백 소품 이런 걸 들고 나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던데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일종의 여당 심판을 유행처럼 만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쪽에서 그 이른바 샤이 보수들을 자극해서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역효과가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선관위는 네. 그 조직의 특성상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방어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왜 과민 반응하는지는 알겠지만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본투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대표님 지역구에서 1위 후보랑 한 자릿수까지 따라붙은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이미 판세는 뒤집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3파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저와 공영훈 후보와의 표차가 좁혀지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를 달리고 있는 한정민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공영훈 후보의 지지자 같은 경우에도 네. 공영훈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데 과거엔 당보 못 뽑았지만은 지금은 공영훈 후보와 관련된 논란, 특히 부동산 증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거는 내가 어디 주변 가가지고 공영훈 후보를 뽑으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으로는 안 가고 대표님한테 넘어올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실제로 한정민 후보도 훌륭한 후보지만은 지금 3파전 상황에서는 꼭 이게 이 선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표 방지 심리가 동작해서 네. 1등과 2등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네. 결국에는 민주당인 공영훈 후보, 특히 최근같이 논란이 많은 후보 쪽으로 표가 옮겨갈 가능성은 네. 전 적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랑 비례 다 해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몇 석 정도 하면은 선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여섯 석 이상 나오면 우선 제3지대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비례대표는 막판에 어쨌든 개혁신당의 선명한 개혁성이나 아니면 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해 가지고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석, 6석 가지고 국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의석을 가지고 역할들을 해왔고요.
지금 개혁신당의 멤버들 하나하나 특히 저희가 공천한 후보들은 네. 미디어나 아니면 또 의정활동에서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돋보일 만한 그런 후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솔직히 뭐 민주당이 170석이니 180석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잘 견제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걸 똑바르게 했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뭐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의석수가 많은 그런 민주당이 한석 더 넣는 것보다 개혁신당이 그 자질 좋은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더 위협적인 요소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왜 윤석열 정부에 더 위협적인가요? 민주당보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활동을 하면 저희가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준 것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네. 어설픈 질의 능력과 어설픈 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개혁신당은 뭐 저도 그렇고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곽대중 후보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주영 후보, 민재석 후보 이런 분들 전부 다 방송이나 아니면 실력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질의응답하면서 판판이 깨져서 한동훈 장관 오히려 키워줬는데 개혁신당 들어가면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맞습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이소영 의원 정도 빼놓고는 그걸 제대로 짚어낸 사람이 없거든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해명이나 그런 어떤 정부 측의 무리수에 대해 가지고 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조국 혁신당 돌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동력이 나중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권 심판을 바라는 표심이 오히려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없는 개혁신당에 오히려 오면은 저희가 그런 리스크 부담 없이 윤석열 정부를 아주 강하게 또 비판해내고 또 우리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그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대표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등을 보면은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뭐랄까 좀 선명하게 더 각을 더 세웠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덜 선명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처럼 뭐 3년은 너무 길다, 뭐 네. 탄핵에 가까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꾸준히 쓴소리하고 오히려 네. 2년 동안 제가 많은 것을 당해가면서 거대 권력과 맞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말이 센 것과 실질적으로 정권에 맞서가지고 구체적인 메시지로 반박해왔던 것은 다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나중에 이제 당선되었을 때 가장 두려울 만한 국회의원은 바로 이준석이다. 너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비판 지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견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지점이 뭐 제일 아파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잘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지난 대선이나 지선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문제가 어딘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깔끔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큰 틀에서 네. 매번 이제 하던 얘기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거대 담론 위주로밖에 갈 수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은 또 메시지가 클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유효타를 날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아주 구석구석 내용을 잘 알고 비판할 수 있는 저 이준석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타격을 정권에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이준석 대표다 본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저 이준석을 지난 2년 동안에 정치적으로 사실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계속 버티면서 저는 맞설 수 있었는 게 제가 당당하기도 하거니와 제가 윤석열 정부가 아파할 지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맞서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하더라도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에 뭐 대통령 현실 인식에 대해 개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혜성이 날아온다고 분명히 예고했는데
날아온다고 예고하면은 내부 총질러라고 몰았던 연판장 공룡들이 왜 갑자기 호들갑입니까? 무슨 한탄입니까? 양의 머리를 쓴 대장 티렉스와 함께 물러나면 되죠. 양의 머리를 쓴 대장 티렉스, 이건 뭐 무슨 말인가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존재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지금까지 이 최근에 어떤 평론가가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이 혜성이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룡은 운석을 맞고 이제 멸종했잖아요. 네. 그 지구가 운석을 맞고 기후 변화를 멸종했는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그 공룡들이 피해자 같지만은 사실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저를 내쫓으려고 할 때 그리고 당을 일방주의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룡들이 지금 뭐 그 소위 말 윤석열 대통령 T-렉스가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멸종을 겪게 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2년 전에 예고됐던 것이다. 어떻게 자당의 당대표를 무리수를 내서 내쫓는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을 수 있느냐. 잘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정치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 같은 비판을 대표님한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와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구호가 센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솔직히 거대 정당의 당대표라면서 네. 그걸 지휘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해내겠다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보여줄 기회랑 힘이 있었는데도 못 보여줬고 조국 대표는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뭐 구체적인 게 없고 근데 이준석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거네요. 예, 제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네. 어쩌면은 가장 권력이 셀 때 싸워왔던 이력을 보시면은 저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광주방송 보시는 유권자분들. 이번 국회의원 선거 화선을해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돋움하는 이정표를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동탄 지역 화성 의뢰에 지인이 있으시다면은 이 개혁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한 번만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변화가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 신문 1면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뉴스가 될 겁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신문 1면을 장식하면서 돌아오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